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등문해 드리겠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여라면 아들 여라들에게 부럽지 않단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그랬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딸 아래로 아들 2명이 더 있었고 그 아들들도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지만 우리 딸은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성숙했어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이해심이 많았죠. 사실 그것이 좋은 이유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남편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못해 세상을 떠나버린 후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했지만 아기를 돌보면서 공부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저희 딸은 어른들을 이해하고 또 성숙하게 행동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놀 만큼 용돈을 주지 못했지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희 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온 우리 딸은 아직도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녀의 행동과 사랑은 저희 가족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졸라본 적도 칭얼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말해본 적이 없었죠. 딸의 생일날에도 제가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봤을 때 미역국 외에는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딸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은 분명 많았을 텐데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 칭얼거리는 남동생들에게 양보해줘야 했고 본인이 가진 불만이나 욕심들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혀 했으니 그게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딸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니면 딸이 동생들을 잘 가르쳤던 탓일까요? 두 아들들 역시 저에게 칭얼거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긴 하네요. 막내 아들이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때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말했었나 봐요. 자기들 집에도 저런 트리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네 집은 왜 트리도 안 해? 그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온다고. 그러던 가운데 막내 아들이 아빠, 왜 우리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 우리 집이 다른 집들보다 가난해서 그런 거야 라며 서운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직시할까 혹은 다른 이유를 찾아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마침내 어른의 입장으로 막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이 더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선물이 있든 없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야지요. 막내 아들이 이 말에 조금씩 이해하며 웃으며 나를 보는데 그때 저희 딸이 등장했다. 막내야, 엄마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알지? 우리는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크리스마스 트리가 필요 없어.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한 이야기는 그날 밤에도 계속됐다. 함께 있는 가족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막내 아들도 이해한 것 같았다. 이렇게 어느새 우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따뜻한 가족 사랑으로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졸면 어떡해? 하지만 나나 너뿐만 아니라 걱정 마. 언니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줄 테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다른 집보다도 빨리 올 수 있게 크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로 언니가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동생 걱정 말고 이빨 닦고 자. 이빨 3분 동안 안 닦으면 안 해줄 테니까.
어차피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만 온다니까 알겠어. 가서 해오겠어? 금방 올 거야. 막내 아들은 이빨 다 끌어가는 걸 싫어하며 밝게 웃었지만 나는 그 맘에 공감이 안 됐어. 딸이 동생을 위해 트리를 만들어주려고 약속한 건 좋았지만 갓 입학한 딸이 돈 어디 있어서 만들어줄 수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봤어. 그러나 딸은 내 마음을 또 한 번 다시 읽은 것일까?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어찌하면 좋을까? 아이고 엄마가 너에게 용돈도 못 줘도 끝이야.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빨리 자해 동생 일은 나가 알아서 할게. 걱정스러움이 남아도 있었지만 하루에 지친 마음을 달랐기 때문에 기절하듯이 쓰러져 잠에 빠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없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5시간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다음날 아침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공장의 사장에게 사정을 말했고 급여를 앞당겨줄 수 없는지 여쭤봤지만 안타깝게도 사장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적인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던 사장이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전혀 막막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도 어떻게 털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온 길에는 딸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았을 텐데 집으로 들여다보니 큰 나무 하나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면서요. 문방구에서 구입한 장식품들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다. 당하지 않았지만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종이 별 모양의 종이와 야광 별 몇 개, 손전등 몇 개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중간중간에 걸쳐놓고 셀로판지를 길게 만들어 둘러싸서 조금 서툴긴 했지만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기분은 울컥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동생을 위해 노력하는 자식들의 모습과 몇 년 만에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따뜻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섞여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엄마도 곧 오시면 이거 볼 테지. 응, 근데 나무에 장난쳤다고 혼나지 않겠지? 아니야, 좋아하실 거야. 걱정 마오. 혹시나 혼나도 누나가 혼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자자. 마지막으로 나를 울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30분 동안 울 수밖에 없었고 30분 뒤에는 그 트리를 보며 기도했어요. 마음이 착한 아이들이 못난 엄마를 만나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듣고 보니 딸은 학교 선생님과 수의 아저씨들에게 말해 미술 시간에 남은 용품들을 얻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전등은 수의 아저씨한테 빌린 거래요. 덕분에 막내 아들은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는 없었지만 막내 아들은 그 트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가족 모두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딸은 엄마를 위로하고 동생들을 케어하며 사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잘 키운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란 거죠. 어렸지만 착하고 공부도 잘한 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원에 보내주고 싶네요. 못하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동생들을 보살펴주며 공부를 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집에는 인형이나 장난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으니까 공부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탓이었을까요? 우리 딸은 대학에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중 하나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아마 장학금이 없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딸은 집안 사정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낮은 대학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예전부터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가고 싶으면 최고 대학을 가라고 얘기 못한 것도 참 부모로서 못난 점이라고 생각돼요.
딸은 대학에 가고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에 간 덕분에 힘든 일보다는 쉽게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공부 외에 남는 시간을 쏟은 게 힘들었겠지만 그 덕분에 우리 집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두 아들이 필요한 물건도 딸이 사주었고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들도. 저희 가족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20살이 된 딸이던데 저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었어요. 4년이 지난 후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게 되어 집안 경제 상황이 변화되었어요. 딸이 3년째 취직을 한 때 우리는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새 빌라에 발을 들인 순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오래된 집을 떠나 이사를 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어요. 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딸은 고생한 것을 감사해하며 내게 감사의 말을 해줬어요. 어느 순간 나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내게 강한 믿음을 줬어요. 나중에는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없이 딸이 저 대신 엄마 역할을 했으니 성인이 됐을 땐 딸이 가장이 됐어. 능력은 못 늘릴 것 같았고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어. 결혼은 부모로서 가장 짐이 될 순간 중 하나야.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제 자격지감이겠지만 딸이 사준 집에서 홀로 살면서 사돈댁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 아들이 결혼 후에 어디 살 것인지 걱정도 했고 사돈댁의 태도가 걱정을 더했어. 이야기를 할 땐 웃으며 했지만 약간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후로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사위의 눈치를 자주 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제가 신세라도 지게 된다면 사돈댁에선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실 것 같았으니까요. 신세만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딸 부부와 오래 있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명절에도 최대한 시댁에 머무르게끔 했고 저희 집에서는 빠르게 집에 보내려고 했죠. 그 밖에 날이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거나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것들도 최대한 거절을 했었고요. 물론 사회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보다 먼저 저를 챙겨주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서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장모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와이프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다고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자격지심이라는 건 별 수가 없어요. 다른 사위조차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혼자 떳떳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멀리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전히 저는 딸네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것 역시 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돈댁이나 사위 눈치를 보는 걸 눈치 빠른 딸이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비슷하게 버는 돈만으로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몇 날 전 날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던 것이었어. 결혼할 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부모니까. 엄마가 뭘 안 해줬다고 해도 어차피 반반 결혼을 했잖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 건데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하기에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해. 엄마, 그게 너무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걸. 그리고 아빠가 없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사회에 나가보니까 더 명확하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을 잘 알아. 무슨 눈치? 눈치 봐서 항상 집에 빨리 보내주려고만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었다. 그때 상견례 때 오히려 내가 뭘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돈댁은 그런 생각일 텐데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아휴, 우리 엄마도 너무 착하시다니까. 어쨌든 괜찮아.
이젠 엄마가 그런 눈치를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있어? 엄마가 잠자코 지켜만 봐 이렇게 말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내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뭐 항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하셨던 터라 걱정 안 했어요. 실제로 3년이 넘도록 사업을 시작한 후에 딸은 수익이 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아참, 사람의 마음은 참 간소해요. 내가 딸한테 해준 건 별로 없었는데 돈을 많이 버나 보니까 내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사위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사돈댁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딸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딸이 준 용돈을 따로 모아서 사돈댁에 선물도 자주 보내기도 했고 그런 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야 장모님으로서 사돈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딸이 준 용돈이 많았기에 내가 더 이상 일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손주를 자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어쨌든 달래 부부가 육아를 하느라 바쁘던 시간에는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았거든요. 시터에게만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딸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저랑 함께 살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은 지방으로 대학에 가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역시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딸은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사위와 저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물론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하지만 아들이 나의 걱정을 표현했을 때는 놀랬어요. 어머니, 아직 몸이 건강한데 자기가 언제까지 아무 일 없이 옆에 있겠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생이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못했던 걸 지금은 동생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저희 가족들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사위가 불편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딸은 말레프 이야기했어요.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우리 집은 다일임이 마련한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옆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뻔히 제 부부를 원하는 말인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해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녀가 내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저희 가족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했었는데 거기에 사위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매일 와서 설득하니 어쩔 수 없이 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정일과 양육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행복한 선택이었다. 딸의 아녀와 손자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처음으로 딸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더니 부부 사이가 더 깊어졌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일까? 회사가 커지면서 사위는 딸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사업 관련 의견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생겼다. 결국 회사의 퇴보가 시작되었고 자신이 만든 회사인데 왜 다른 이의 말에 따를까? 말을 하면서 트렌디하다고 해도 우리 회사는 자체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가져야 해.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있어야 하고. 어쨌든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야 해. 저번에는 자기가 고집을 꺾고 내 의견을 들었을 때 매출이 늘어났었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건 회사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이번 경우는 다르잖아. 부부라고 해도 회사의 대표는 나인데 자기 주장만 펼치니까? 사위가 처음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번 내 의견을 따르니 성과가 좋았나 봐. 그래도 결국 서로 양보하고 맞춰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었어. 하지만 딸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둘 사이가 정말로 멀어졌어. 왜 더 잘 나가고 앞으로 더 나아갈 회사를 팔아? 지금 장난하냐? 나는 회사를 시작할 때 세운 목표가 있었어. 그 목표를 이룬 후에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편안히 살고 싶었어. 그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
생각했을 때 운이 좋았어. 이제 일 그만하고 한가하게 살자. 응,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왜 팔아?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라고 해. 나중에 진짜로 재발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마이. 지금만큼만 살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고 있잖아. 거기다 회사를 매각한 돈으로 남은 여생 충분히 살고도 남겨? 고작 좀 여유롭게 살면 뭐해? 이대로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거기다 회사를 팔고 싶은데 왜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거니? 우리 부부 아니야. 우리 회사이기도 하거든. 됐어. 어쨌든 나는 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되니까. 지금 사업을 더 벌리는 타이밍인데 팔진 않아. 난 돈 더 필요 없어. 진짜 여자는 안 돼. 야망이 없어. 야망이 뭐야?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매일 싸우기만 했어. 제가 듣기 힘든 정도였어요. 전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를 양보해 주길 바랬어요. 다시 평온한 날이 오길 바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저는 혼자 강제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딸의 대리인이었던 제 시누이의 딸, 즉 시조카가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아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표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은 회사를 판 돈 50억을 얻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했고 이로 인해 저는 아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은 유학은 핑계였고 거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위와는 여전히 화해를 하지 못한 채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옛시대 사상을 가진 제게는 제 딸에게 이혼 경험이 남을 것을 원치 않았고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붙잡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사위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사위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언젠가 이것이 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다른 동업자를 찾아 사업을 시작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며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여전히 배려를 해주며 건강검진도 챙기고 맛집 음식을 포장해오는 등 아내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더군요. 사실 방금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기분, 척추를 쭈뼛서게 만드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딸이 아니었고 내게 전달된 내용은 딸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어요. 가해자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비행기 예약에 대한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사위가 있더라고요. 사위에게 꿈을 꾼 것 같다고 했지만 사위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딸의 시신이 도착할 테니 함께 가자고 했더라고요. 그때까지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내 딸이 죽다니, 내 딸이 왜, 내 딸이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착한데, 왜 죽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며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딸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딸의 차가운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깨달았죠. 아, 우리 딸이 정말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울다 지쳐 쓰러지고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움들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설령 심장병에 걸려도
그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옛날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그러진 않았는데 사위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울면서 빌더군요. 괜한 자기의 고집 때문에 딸이 미국으로 갔게 되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사위는 딸의 차가운 모습 앞에서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돌아와 달라고 절규하듯이 필더군요.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한다면 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손주가 같이 있지 않았던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손주는 무사히 한국으로 북해받아서 좋았어요. 돌아왔어요.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후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하면서요. 장례식이 끝나고 손주는 저를 계속 돌봐주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무언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 사이에 제 딸 앞으로 남은 재산들을 정리하느라 바쁘더군요. 딸의 변호사인 조카를 만나 일을 처리하러 다녔는데 재산이 많아서 할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도록 한 달이 되어도 매일같이 만났대요. 그 유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딸이 죽어내 유산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손주가 잘 자라면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도 그만 딸 곁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죠. 물론 제게 남겨진 것은 있을 테고요. 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조카에게 유언을 받아 딸은 제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겨둘 거라 말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손주가 잘 자라는 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하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제 짐이 쌓여 있었어요. 잘 정리된 것도 아니고 마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외부에 내 물건들이 왜 버려져 있는지 사위에게 물었는데 갑자기 사위는 다른 사람처럼 차가워진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 이제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장모님도 이제 나가주시죠. 뭐라고? 갑자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가라니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오히려 죄가 물어요? 아, 장모님 딸이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장모님을 왜 더 모시고 살아야 하겠어요? 뭐라고요? 예전에 장모님 필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쓰레기처럼 제 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래요? 이서방님, 자네가 갑자기 왜 그래요? 혹시 재산 때문인가? 예전에 딸이 제사를 올려놓았을 텐데 그 돈 안 주려고 이렇게 날 완전 쫓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날이 얼마나 흘렀는데 어떻게 그래? 이런 사람아, 재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내쫓다니. 하늘에서 우리 딸이 보고 있을 텐데 난 못 나갈 거야. 여기가 우리 딸의 집이니까 난 못 나가. 정말 부정직하게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하네. 지금은 욕할 때야. 집이 더 이상 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 집에서 나가야 해. 좋은 곳이 없으면 딸이 따라가던가.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시아버지는 나를 강하게 밀었다. 문을 닫고 나가달라고 말했어.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외쳤어. 제사를 꾸려도 소용없다고 했지? 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와. 제사는 있지만 착한 시아버지가 그렇게 변한 게 너무 무서웠고 눈물이 그만큼 앞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만 했어. 길가에 나와 헤매는 동안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나만의 생각에 잠겼어. 날이 너무 그리웠어. 딸을 따라가면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러나 그때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기침 소리였고 소리에서 돌아보니 차가 달리고 있었어. 차를 보자마자 놀라 몸을 피했지만 정말
그 순간은 제 옷자락을 스치다시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로 제가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차가 돌진해 오는 걸 보고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걸까요? 가슴이 놀라움에 뛰기도 전에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경적 소리와 함께 미친 듯이 다가오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고요? 목격자는 오직 저뿐이었지만 놀라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난 후 바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연락한 후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그 차 안을 확인하자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 사위와 조카였거든요. 다행히도 119와 경찰은 빠르게 와주었고 구급차로 둘을 병원으로 실었죠. 저는 목격자로서 경찰과 함께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블랙박스를 차지했지만 그 속에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사위와 우리 조카의 대화하는 일을 쓰니까요. 아니 자기야 외숙모를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아이 뭐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최선이라니까? 아니 그냥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내쫓자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게 서서히 해결해야 된다고. 아 몰라 그냥 더 같이 사는 것도 짜증난단 말이야. 넌 저기랑 하루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최선 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 어차피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내쫓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일단 빨리 외숙모 찾아보자. 어디 멀리 못 갔겠지. 이 근방 돌다 보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사람 장모님 아니야? 그런가 외숙모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사고로 위장을 하자. 뭔 소리야? 그냥 급발진 같은 차 사고로 이장하며 온 그럼 어차피 재산 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아 몰라. 시끄러워. 지금 아니면 귀엽소 간다.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때부터 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산은 조금 흔들거림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아마도 나를 공격하려는 주차량과 그것을 막으려는 조카의 충돌이 핸들을 꺾으려는 모습과 경적을 울리는 소리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마침내 내게 부딪혔지만 가드레일을 받아버렸어요. 이 놀라운 대화를 듣고 나서 나는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노를 느꼈어요. 사례가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였고 둘의 관계는 연인들의 것과 같아서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즉시 병원으로 향했고 둘은 싸우며 보였지만 사고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둘에게 블랙박스를 던지며 즉시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이미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황만으로도 이미 망신당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조카는 용서를 구하는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 사람은 제 딸이 미국에 있었을 때부터 사위와 불륜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사위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위해 조카와 만나 불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 딸이 죽은 이후에는 남은 재산을 함부로 챙기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고를 일으키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영상에서 자신이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요구했어요.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경스러운 사극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한국어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줄거리는 살인 미수 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에게 벌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